인신매매꾼이었던 민수. 우리 일행 셋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것도 험한 산길을. 다른 길을 마다하고 산길을 택해서 걷는 이유는 아마도 단련대 출신인 민수 아저씨가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어둑어둑한 것이 저녁 7시쯤 되었을까.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던 민수 아저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잠깐 앉아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민수 아저씨만 믿고 따라 나섰기에 하라는 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아저씨는 뭔가 두려운 눈치였고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30분쯤 앉아 있었을까. 아래에 내려갔다 올라온 아저씨가 내려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송금 언니와 함께 아무 생각 없이 손을 잡고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이 강을 건너야 해. 말을 하지 말고 조용히 가자. 아저씨가 하는 말이 조금 이상하기는 했지만 의심 없이 강을 건넜습니다. 강폭은 너무도 좁았습니다. 산골의 시냇물보다 조금 더 넓은 정도랄까. 강을 건너 온 밤을 걸어서 어느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때가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어느 산속에 있는 통나무로 지은 기틀집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조심히 문을 두드렸고 조금 있다가 웬 아저씨가 눈을 비비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저씨는 대뜸 알아보더니 우리에게로 눈길을 돌리면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아저씨는 50살이 훨씬 넘어 보였고 윗방에는 또 한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배고프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밥을 지어주겠다며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50세가 넘어 보이는 아저씨의 말투에 무척 놀랐습니다. 집안을 꼼꼼히 둘러보던 우리는 그제야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중국이었습니다. 완전히 속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 여자들이 없어지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 채 그 부모들이 찾으러 다니곤 하였는데 바로 이런 곳으로 데려왔을지도 모른다고. 민수는 말을 더듬거리며 나와 성금 언니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언니와 나는 두려움에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와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순철이를 어떻게 한단 말인가.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빈말이 되려나. 이제 어떻게 한단 말인가. 생각하면 할수록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우릴 왜 여기로 데려왔나요? 대형단으로 고사리 뜯으러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여기예요? 여긴 중국이잖아요. 여기 중국에서 너희들이 돈을 벌어 가면 얼마나 좋은 일이니. 대형단도 그렇고 사실을 말하면 고사리 같은 거는 없어. 지금이 어느 때인데. 솔직히 너희들에게 중국에 가자고 했으면 따라 나섰겠니? 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근심 마라. 다 잘 될 거야. 우리를 생각해서 여기로 데려왔다는 아저씨의 말이 한쪽으로는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돈을 많이 벌어가기로 말입니다. 잠도 못 자고 하룻밤을 꼬박 걸어서 많이 피곤한 나머지 언니와 나는 밥을 먹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잤습니다. 3시간쯤 잤을까. 아저씨가 깨우는 바람에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아저씨는 좀 보자며 언니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20분쯤 후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성금 언니는 여기에 남고 나만 같이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안 된다며 우린 헤어질 수 없다고 했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성금 언니와 나는 울면서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여동생 순이에 이어 어머니, 남동생 순철이 그것도 모자라 같이 여기까지 온 이웃집 언니와의 또 한 번의 이별이라니. 한 번의 탈북 이후 몇 달 안 되는 사이에 일어난 이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대로 이제는 이별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인가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순철아, 죽지 말고 기다려. 누나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작은 누나를 꼭 찾아서 함께 갈 거야. 그러니 꼭 기다려다오. 2시간 반을 걸었을까. 길로 걸어가던 민수가 갑자기 숲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숲길을 따라가니 비닐로 만든 자그마한 하우스가 있었고 그곳에는 정체 모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다가가서 말을 붙이자 반기며 뒤따라온 나에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조금 무서웠습니다. 여자는 없고 남자들 뿐이어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월 중순이라 그리 춥지는 않았습니다. 하우스 문을 열어놨기에 안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들어와 인사하라는 민수의 말에 나는 얼떨결에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며 하우스 안을 슬쩍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우스 안에는 친정으로 갔다던 민수 아저씨의 아내가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주머니 여기 웬일이세요? 나는 몹시 놀랐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랬었구나. 아저씨는 이미 다 짜놓은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중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이미 아내와 아들까지 데리고 왔고 돈을 벌기 위해 중국 사람들에게 팔아야 할 여자들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저씨가 찾는 여자들 중에 나와 성금 언니가 선택이 되었던 것일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깨달았을 때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나의 2번째 탈북이었습니다. 민수와 하우스에 있던 중국 아저씨들도 민수의 아내도 나를 설득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중국에서 아버지와 친척들, 어머니와 여동생도 찾고 돈도 많이 벌어 가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의 음모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르고 위로해주는 척해도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나 행동들, 그리고 실수로 하는 말들, 모든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비닐하우스에는 중국 사람 4명과 민수와 그의 아내가 살고 있었는데 중국 남자 넷은 밤에 어디론가 나갔다가 아침에 오토바이를 타고 오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민수의 아내와 함께 사람들의 밥도 해주면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째 되는 날 민수는 이젠 돈을 벌러 저 사람들과 같이 가야 된다며 연변 화롱으로 가는 차로 나를 안내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중국으로 탈출했을 때 연길로 가는 도중에 변방대에 잡힌 경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잡히진 않을까? 이번엔 잡히지 말아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화룡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한참 달렸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왱왱 울렸습니다. 그러더니 앞으로 와서 버스를 가로막았습니다. 버스는 섰고 군복을 입은 중국 공안들이 올라왔습니다. 누군가 공안에 고발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공안들이 버스에 오르는 모습을 본 나는 파르르 떨었습니다. 내가 탈북자라는 사실을 즉시 알아챈 공안은 내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다른 탈북 여성 3명도 함께 붙잡아 수갑을 채웠습니다. 버스 안에는 탈북 여성이 나까지 포함해 총 4명이었고 탈북자들을 인도하는 중국인들은 3명이었습니다. 우리 4명과 중국인 3명은 함께 공안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젠 정말 끝이구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도 찾지 못했는데 게다가 돈 한 푼도 못 벌었는데 이대로 잡혀간단 말인가. 우리가 도착한 곳은 화령공항국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다른 방으로 데려가고 우리는 신문하는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생각과는 달리 공안 사람들은 아주 상냥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중국에 오게 되었으며 저 사람들에게 가게 된 사연 등등 많은 것을 물었습니다. 이것저것을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사람을 파는 사람, 인신매매꾼인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일자리를 소개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팔아먹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파는 세상이었습니다. 참으로 끔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북한으로 송환될 생각을 하면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떤 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두려움만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습니다.